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차관급 공직입니다. 취임을 하셨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포부로 무슨 일부터 해나가실지부터 좀 말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여러 방도들이 있지만 우리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또 통일 정책들을 건의하는 이런 기관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북한을 향해서 제시하는 이런 통일 정책들이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 한국에 먼저 온 탈북민들의 생각, 지어 북한 주민들의 생각까지도 녹여내서 우리는 통일 정책을 만들고 있다. 네. 이런 큰 그림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리고 있는데 그런 자문기관의 사무처의 장을 이번에 결국은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면 앞으로 미래의 통일 비전을 그리는데 바로 북한 주민들도 함께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인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에서 이제 지역구 의원도 네. 지내셨고 석패하셨지만 네. 이렇게 또 큰 공직을 맡으셨는데 네. 주변 반응은 어떠시던가요? 우선 민주평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됐다고 하니까 우선 민주평통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일단 오면 우리 정부적으로 정착금도 드리고 임대주택도 드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분들이 도대체 민주평통 사무처가 뭐 하는 기관인데 라는 걸 알게 됐고 우리나라에 이런 민주평통이라는 조직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지역의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에 찾아가고 이렇게 돼서 대단히 이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와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런 그림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요새 많이 나오는 말로 외연을 확 키우셨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민주평통을 좀 잘 운영하고 활성화한다면 우리가 평화통일을 더욱 구축하고 미래로 가는 데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좀 실질적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망명한 리일규 전 북한 참사가 태영호, 고영환 선배의 활약상을 인터넷을 보면서 꿈을 갖게 됐다고 귀순 동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태 처장님은 남북한에서 모두 차관급 공직을 경험한 역시 최초의 기록을 세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기록이 북한 엘리트층, 해외에 있거나 북한에 있거나 그런 그 엘리트층에게 주는 메시지 어떻다고 보시나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한류가 북한에 들어간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물론 엘리트층도 항상 우리 한류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느낀 거는 대한민국 정말 잘 사는 나라로구나 하는 건 이제는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한국이 정말 잘 살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건 알겠지만 앞으로 통일이 될 때 결국은 제도가 하나로 되는 체제 통일이 된 경우 북한의 기득권층, 엘리트층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히 경쟁적인 이런 사회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겁니다. 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엘리트층은 통일은 좋은데 앞으로 통일이 된 다음 자신들의 달라질 위치, 신분 이런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제가 북한에서 행정 관료직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와서 입법기관에서도 일해보고 이번에 또 민주평통 사무처 처장도 되고 그러면 앞으로 통일이 된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북한의 행정관료직들을 쳐내지 않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거고 그들도 제2의 인생 또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능력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평가하지 과거나 또 신분이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는 이런 대단히 열린 사회다라는 걸 새롭게 엘리트층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자 보면 예. 영국 공사 하셨고 그때 예. 저도 이제 기자로서 예. 그때 이제 막 이렇게 활약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전격적인 또 이 탈북을 하셨고 예. 오셔서 서울 강남 지역구에서 의원하시고 예. 총선 또 뛰셨고 예. 또 이번에 이렇게 되시고 이걸 북한 엘리트들이 보면 저렇게 태영호 처장도 하는데 예. 나도 저 사회에 가면 내 능력으로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방에서 서울에 한번 올라와서 좀 일자리를 얻고 싶은데 과연 서울에 올라가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가능할까? 이렇게 쭈밋쭈밋 긴가민가 할 때 앞집에 있던 돌쇠가 서울에 올라가서 동대문 시장에 가게 하나 열었대 하면 멋진 비유시네요. 그렇죠. 아니 돌쇠도 되는데 내가 왜 못할까?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장님이 돌쇠는 또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태영호 정도가 가서 저렇게 되니 나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여러 방도들이 있지만은 먼저 온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잘 정착하고 또 성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삶의 가치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잘 알리면 그것이 곧 저는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먼저 온 통일. 통일. 그게 또 태 처장님일 수 있네요. 글쎄요. 제가 그 사무처장으로 취임할 때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같이 북에서 온 사람도 먼저 온 통일이지만 저와 함께 일하는 사무처 직원들도 먼저 온 통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통일 전이지만 한 직장에서 탈북민과 한국 공무원들이 같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도 북한에 가고 거기 가서 북한의 공무원들과 새로운 또 시스템과 또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으니 그런 준비 예행 연습으로 생각하고 사무처를 운영하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온 통일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태 처장님의 북한 외무성 후배, 한참 후배이긴 하지만요. 리일규 전 참사의 언론 인터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그냥 이대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뭐 죽어도 된다 하지만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때 뭔가 좀 나은 삶이 돼야 된다. 나은 삶이 답은 통일밖에 없다. 이거는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네, 태 처장님도 북한의 영국공사 시절에 오실 때 리 전 참사와 아주 비슷한 망명 동기를 이후에 하나로 밝히신 기억이 저도 납니다. 리 전 참사의 방금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한국에 올 때의 그런 동기와 너무 딱 빼닮았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평양에서 공부하다가 영국에 와서 정말 공부하면서 세상을 알게 됐는데 그런 애들이 앞으로 미래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부모로서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와 저희 집사람은 우리는 어차피 북한에서 이제는 살 만큼 인생을 다 살았으니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자. 네. 그리고 얘들만이라도 좀 한국에 가서 자유로운 이런 삶을 주는 것이 부모로서 애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일규 참사도 그 지점에서는 저와 아주 매우 같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꼭 안 드릴 수 없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저도 궁금하지만 리일규 참사가 그 태영호 선배라고 얘기를 네. 아까도 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한국 와서 네. 만나셨을까? 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국에 온 다음에 원래 일규 참사가 커밍아웃 하기 전에도 만나서 같이 소주도 나누고 또 평양에 있을 때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일규 참사가 저렇게 빨리 커밍아웃 할 줄은 저도 몰랐고요. 그리고 매우 자주 만납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만나서 또 소주 한잔 하거든요. 예. 처음에 네. 딱 만났을 때, 제일 네.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전 참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게 내가 어떻게 한국에 왔느냐? 네가 어떻게? 그리고 리전 참사 답변은 저는 선배님을 보고 왔죠, 그러더라고요. 예상하는 대로인데 네. 좀 얼싸 않으셨습니까? 뭐 얼싸 안고 비비고 뭐 대단히 감격스러운 상봉을 했습니다. 소주도 하시고 네. 또 오늘 밤에도 만나신다니까. 저는 그 2.19 참사가 그때는 언론에 공개되기 전이었는데 2.19 참사가 올 줄은 정말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 대단히 잘 나가던 친구였거든요. 아니 뭐 최 처장님도 잘 나가셨잖아요. 그 친구는 좀 저보다 더 잘 나가던 친구예요. 그렇군요. 뭐 김정은 표창장도 받고 뭐 소위 북한에서 일러주는 남미통 세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니 아주 잘 나가던 외교관이었는데 그런 친구마저 한국에 왔으니까 저도 처음 해볼 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최근 한 조간신문은 김정은이 집권한 뒤에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이 그 이전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때와 비교할 때 2배가 넘게 수치적으로 2.5배 이상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도 이런 사실을 뭐 보고받고 분석을 해서 다 알 텐데 지금 북한 엘리트 등의 동요 이만큼 상당하다고 봐야겠죠? 예, 상당합니다. 1.19 참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공개적인 활동은 다들 좀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특히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에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이제 인식이 대단히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나의 탁구 라이벌 리일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탁구를 북에서 이제 치셨다고 들었는데 언제적에 치신 겁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쳤던 건 2013년 지금부터 뭐 한 11년 전이죠. 그때 했는데 저희들은 거의 매주 탁구 경기를 했거든요. 그 저 청사 안에 있던. 근데 이거 아쉽게도 제가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탁구 경기는 11점 내기로 1세트, 2세트 뭐 몇 세트씩 하는데 정말로 단 한 번도 리전 참사 이기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겨보려고 정말 아득바득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 친구한테는. 너무 저보다 수준이 높으니. 실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번에 와서 제가 좀 한번 탁구 경기 해가지고 한번 이겨보고 싶은데 날짜를 다 잡았었어요. 우리 민주평통의 탁구장에서 하자고. 근데 갑자기 또 뭐 일정이 저렇게 바빠지면서 계속 뒤로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해도 제가 이기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몇 년 차이시죠, 나이가? 거의 한 10년 차입니다. 젊기도 하려니와 실력 차이가. 그렇지만 또 뭐 민주평통 우리 저 사무처장님 그 홈그라운드니까 그러게. 한번 쳐서 또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근데 저 친구가 탁구도 잘하지만 축구도 대단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친구는 외교관인과 동시에 좀 스포츠맨과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성사될 탁구 재대결 결과 나중에 한번 엿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 태영호 처장님이 한 번도 못 이긴 내 탁구 라이벌이라고 했던 리일규 참사 이제 만나셨다. 오늘 밤에도 또 만나서 또 정담을 나누신다는 얘기 하셨어요. 탁구 재대결 곧 성사될 거란 말씀도 하셨는데 SNS에도 나왔지만 참 잘 왔어 이런 말씀하셨고 꼭 통일 한국 만들어보자 이런 다짐을 하셨는데 리전 참사는 앞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또 태 처장님이 선배로서 어떤 쪽으로 이렇게 리전 참사의 힘을 이 통일에 이렇게 이끌어들이시겠습니까? 일단 2.19 참사가 좀 한국 여러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그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기관은 물론 우리 주민들과 접촉면을 좀 늘려가지고 일단 북한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 속에 좀 많이 알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탈북민을 한번 만났을 때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가져온 일규 참사가 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 현실을 좀 많이 알리는 이런 역할을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 앞으로 어쨌든 북한에서부터 쌓아온 이런 우정을 통일의 그런 역량으로 잘 활용하는 일들을 좀 둘이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궁금한 게 네. 엘리트 외교관의 탈북이 이제 우리 태영호 처장님 말고 또 고영환 원장님도 있었고 예. 지금도 이제 그 나와 계신 분인데 밝히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예. 들었어요. 여기서 여쭤도 뭐 대답을 못 하시는 예. 비밀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분들은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외교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북한에서는 하나의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특권층, 외국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외교관들의 탈북이 더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대단히 신경 쓰입니다. 북한에서는 실제 외교관 생활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정말 완전히 대단히 신비스러운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것보다는 그런 해외에 가족과 함께 나가는 비행기 타고 나간다는 이건 어마어마한 특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정예부대, 정말 북한 체제에서는 가장 최상급의 특권과 특전을 누리고 있는 그 계층 속에서 한국을 향해서 오는 탈북 행렬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지금 어느 정도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일규 전 참사는 이제 쿠바 대사관에 네. 있었잖아요. 네. 쿠바가 이제 우리나라와 전격 수교하면서 북한 사회 특히 이 순회층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쿠바는 좀 다른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쿠바에도 뭐 상납을 요구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상납에 내몰리다 보니까 네. 리전 참사가 고민이 있었다. 자, 쿠바가 그럴 정도면 네. 다른 북한의 해외 공간 사정은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대단히 이제 그 어려운 사정이죠. 쿠바는 이제 쿠바 공간은 다른 북한 공간에 비하면 사정이 엄청 괜찮은 것입니다. 네. 왜 괜찮은 것인가 하면 다른 공간은 이제 평양에서부터 그 공간으로 돈을 보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대북 제재에 의해서 은행을 통한 송금이 쉽지 않거든요. 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는 돈을 외교 행랑으로 날라왔습니다. 현찰을 달러로 베를린에 가서 가져오던 루마니아에 가서 가져오던 때로는 모스크바에 가서 가져오던. 그런데 쿠바는 평양에도 대사관이 있어요. 그러면 평양에도 있고 쿠바 하바나에도 있는데 쿠바는 평양에 있는 대사관에 돈을 보낼 수 없어요. 제재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쿠바 대사관이 평양에서 쓴 것만큼 쿠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쿠바 정부가 유로로 돈을 줍니다. 아끼는 건가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환치기 비슷하게. 그러니까 대북 금융 제재망을 결국은 통하지 않고 그렇군요. 바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쿠바는 저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어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일규 참사가 이제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쿠바가 한국하고 외교관계를 맺겠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엄청 이제 북한으로부터 그걸 좀 막아라 수교를 그래 계속 다녔는데 쿠바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완전히 한국에 와 있고 쿠바는 베트남이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이후에 정말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일으켰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걸 배워가지고 지금 쿠바도 우리 한국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정말 지금 높다고 합니다. 네. 리일규 전 참사는 8월 26일 국회에서 3대 세습과 고립 외교란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는 뭐 리 전 참사 마음이겠지만 조언을 좀 해주셨나요? 제가 구체적인 그 친구가 북한 실정을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언은 주진 않았지만 현재 북한에서 3대 세습에 대한 북한 엘리트층과 주민들의 그 고충을 아마 국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태 처장님은 김주의 실제 이름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김주예로 통한다는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논란이 분분한 이 김주의 후계자론 태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후계자가 아닌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공식 후계자로 내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공식 행사 때마다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느냐? 그거는 좀 김정은 하면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 속에 각인된 인상이 결국은 호전적인 인상, 핵이나 미사일을 쏘면서 즐기는 이런 인상인데 김정은으로서는 이런 이미지를 좀 개선해 보려는 거. 그거 바로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본인도 역시 딸을 가진 아버지다. 이런 이미지를 좀 만들려는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 후계자네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정황상들을 놓고 보면 우선적으로는 후계자에 해당한 우전을 주고 있지만 만일 북한에서 후계자가 되려면 김주애를 지금부터 대단히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적인 그런 인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김정일의 경우에는 그 나이 때부터 인민의 지도자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고속도로가에서 같이 삽질도 하고 뭐 북한 일반 젊은이들과 꼭 같은 옷을 입고 학교도 다니고 이랬는데 지금 김주애의 모습은요 완전히 북한 사회와 괴리된 모습입니다. 아하.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옷도 완전히 명품 옷만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북한의 수해 지역 피해 주민들의 그 어린애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완전히 깡마르고 정말 북한의 일반 어린애들과 김주애의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김주애를 정말 카리스마적이고 리더십 있는 후계자로 만드는 그 과정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김정은에게는 아들이 있다. 그게 주의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자,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그 아들의 스위스 유학설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그 김주애 오빠가 있다는 말은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김주애 밑에 남동생이 있다는 거는 여러 최근에 온 탈북민들이 증언에서 나옵니다. 오빠가 아니라. 남동생이 그 북한에 이제 승마장이라고 있는데 말 타는데 거기에 이설주가 몇 번 나왔는데 남자애를 안고 나왔대요. 네. 그래서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김주애 한데는 분명 남동생은 있다. 이런데 그럼 오빠도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북한 매체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의 동생이자 김주애의 고모인 김여정이 김주애에게 깍듯이 하는데 특히 허리를 숙이는 장면이 잡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주 저 사진 한 장에 많은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고모가 조카한테 머리를 굽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앞으로 후계 구도에서 만일 김정은 유got 상태가 발생한다면 권력이 절대로 형제로 수평이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권력은 수직으로 수직 하향. 선으로 4대로 넘어갈 것이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모가 조카한테 고리 굽히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대리통치 얘기도 나와요. 급변 사태가 오면 네. 그 경우 1순위가 김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 대리통치에서 그때 당시 김주애나 그 밑에 동생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상황인데 만약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아직 김주애가 통치 후계자로 나서기는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시점을 놓고 본다면 김여정이 대리 통치로 나설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가까운 시일이라면? 예. 네, 그렇군요. 최근 북한 매체는 연일 대대적으로 김정은의 이딴 수해 현장 방문과 이재민들을 평양의 임시구호소로 이렇게 옮겨와서 극진하게 또 이렇게 잘해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북한 수해. 얼마가 죽었다, 피해가 엄청나다. 실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실상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해가 나자마자 김정은이가 배다놓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 회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났다. 용납하지 못한다. 자기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바로 사회안전상을 해임시키고 도당 책임비서,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입니다. 이걸 네.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발생한 것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대단히 애민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데 이번 수해 피해가 난 그 구체적인 지역을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북중 국경 지역인데 딱 같은 압록강에 비가 내리는데 중국은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방벽을 다 세웠다면서요? 그렇죠. 거기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수십 년 동안 결국은 방제 벽을 다 세워서 수해 피해 이미 사전에 다 예방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번 피해는 뭐냐?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건 인재입니다. 북한의 뭐 열악한 상황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래서 김정은도 이걸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걸 이번에 쭉 보니까 북중 국경 지역에서 중국에는 피해가 없는데 북한 쪽에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민심의 불만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서 김정은도 엄청 지금 애민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이 7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태 처장님은 지난 2019년 당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하신 바가 있어요. 트럼프는 김정은을 잘 안다고 연일 장담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김정은의 속내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선 일단 김정은은 트럼프의 재선을 대단히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그래도 김정은을 인정해주고 임기기간 3번이나 만나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자체도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향후 대화에도 대결에도 자기가 다 준비되어 있다. 네. 이렇게 대화 또 메시지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끝질문인데 북한이 미 대선 직전인 한 10월쯤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그것도 트럼프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그럴 거란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견해가 어떠신가요? 이 10월 핵시험설은요. 글쎄요. 이거 김정은으로서는 용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0월에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트럼프의 재선에 도움을 주는 알파로 작용하겠느냐 말겠느냐에 대해서는 김정은도 좀 심사숙고할 필요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중국과의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약속한 것은 뭔가 하면 추가 핵시험은 안 하겠다. 이걸 김정은이 약속했고 그에 대한 반대급으로서 시진핑은 그러면 향후 북한에게 비핵화 요구나 압력을 높이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 사이 얼마 전 전략적인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거. 이걸 김정은이가 10월 달에 깬다? 이러면 향후 시진핑과의 관계는 완전히 냉각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판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여러 질문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총장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